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역마살 때문인지 참 외국에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참 글쎄요, 한국 사람이 뭐냐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솔직히 차별도 많이 받아보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한국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문제의식을 일찍부터 사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되었고 또 책도 많이 쓰게 됐고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쓰면서 이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물들을 좀 쉽게 설명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 우선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왜 새삼스럽게 궁금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러니까 1966년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대학교 교수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진짜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갖고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놀라웠던 게 이게 66년이니까 미국에 그 동양 사람이 참 적었습니다.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쳐다봤죠. 동양 사람이다 하면서 쳐다봤는데 뭐 어른들이야 안 쳐다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특히 애들은 굉장히 많이 쳐다봐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근데 꼭 쳐다보면서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Chinese, Chines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한 1년 반 지나면서 제가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날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또 어디 이제 어머니하고 백화점을 갔더니 거기 있는 어린애가 또 저보고 Chinese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가서 딱 그랬습니다. I am not Chinese. 나 중국인 아니다. 딱 그랬더니 얘가 이제 처음엔 확 놀래더니 그 다음에 이내 정신을 가다듬더니 저보고 Japanes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에 저도 I'm not Japanese 그랬죠.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보더니 그럼 What are you? 그럼 너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m Korean 그랬죠. 한국인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What is that? 그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때 깜짝 놀래갖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사실 1966년에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존재가 없었죠. 내가 그럼 어떻게 코리안이 뭔지를 얘한테 설명을 하지? 특히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그때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이 정말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뭐 다른 나라 사람은 물론이지만 어떻게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이 뭘까?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공도 정치 사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갖고 유학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르친 것도 한국 정치, 한국 정치 사상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사상이 어떻게 다른 나라 사상들과 달랐고 뭐 이제 서양의 사상하고 동양 사상이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의 사상이 중국 사상하고 어떻게 다르고 이제 이런 연구들을 쭉 했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한국 사람을 규정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DNA가 뭘까?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1999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미국에서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그 가리키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늘 다니는 학술 회의가 또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이제 학술회를 갖고 한국학 관련 학술회였습니다. 그래서 학술회가 갖고 이제 발제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미국 교수가 이제 발제를 하는데 이 미국 교수는 사실 한국에서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한국 분이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교수가 발제를 하는데 이런 발제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한국서 오래 살았고 한국말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참 자기가 그 미국 사람으로서 영어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에는 영어의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랑 이제 거기 있었던 다른 한국 교수들이랑 다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영어의 코리안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지? 이제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 교수가 이제 답을 한 게 이런 거예요. 영어에서는 코리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면 남한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살면 코리안 자파니즈, 뭐 중국에 살면 코리안 차이니즈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코리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북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중앙아시아에 살면 고려인이라고 그러고, 미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영어로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재미교포, 그리고 일본에 살면은 제일교포 이런데요. 그럼 이제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고려인, 조선족 다 다르고, 뿐만 아니라 재미교포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요, 미국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미교포에는 주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미국 건너가서 산다는 얘기도 없다는 거죠. 제일교포도 그냥 일본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살아도 재미교포예요. 프랑스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살아도 제일교포죠. 제일화교 그러든가 재미화교 이러면 이게 미국 건너가서 사는 중국계다라는 거라는데, 재미교포, 제일교포는 그런 주어도 없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왜 이게 다 자꾸 같은 사람이라 그러냐? 호칭도 다 다른데 그걸 왜 자꾸 같은 사람이라 그러냐?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왜 그러지? 그러면 왜 이렇게 호칭이 다 달라졌지? 유태인들은 어디가 살아도 유대인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고,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뭐 중국 사람은 화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왜 한국 사람은 사실 북한에 살면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이 문제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고 보니 한국 사람이란 말이 이상하네. 왜? 조선 사람이란 말은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 600년 있었으니까 고조선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하다. 한국 사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봐갖고 한참 찾았더니 저랑 조교들이랑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찾았는데, 찾은 것 중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의 대중 매체, 공식적인 매체가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의 실력으로 더 찾으면 더 오래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찾을 수 있었던 거는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어땠어요? 사실 일제시대 내내 뭡니까?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죠. 조선징, 조선인, 그렇죠?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이란 말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부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62년이면 이제 이제 한 62년 됐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느꼈고, 우리가 살기 시작한 그 체제가 조선의 체제하고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예 이름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뭐 호칭은 다를 수 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를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이렇게 다 호칭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가 한 민족이고, 그러면 이 민족의 공통점은 역시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다. 남들과 확연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걸 따져보자. 그래서 그게 만일에 있다면은 아무리 호칭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아봤냐면, 보통 우리가 한 민족, 그럼 그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게 보통 언어, 풍습, 이념, 종교, 그리고 인종,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공유하면은 우리가 다 다르더라도 한국 사람 아닐까, 같은 민족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언어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잘한다고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에 사는 그야말로 한인 교포들, 그렇죠? 한인 교포들의 2세, 3세 이렇게 되면 한국말 전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반면에 지금 한국 국내에서 뭐 방송 활동하는 외국인들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말 유창하게 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말 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많고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 한국에 오는 외교관들, 한국에 오는 상사 주재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유학 오는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이제 점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한국 사람을 규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한국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풍습이죠. 예절, 예법 이런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충격적이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만큼 지금 풍습이 엉망인 나라도 참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 그럼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뭐 저도 그렇게 했었지만 양복 입고서 했다가 중간에 또 한복으로 갈아입고 뭐 패백이라는 거를 하면서 또 한국식으로 해. 근데 한국식도 아니죠, 사실. 그 조선식이죠. 근데 어느 것도 사실 이게 한국적인 결혼일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와서 한국식 결혼식 좀 보여달라 그러면 과연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결혼식이 한국식 결혼식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도 사실은 옛날식 상례는 다 없어졌고요. 요즘 장례식 뭐 대학, 병원, 영안실 같은 데서 하지만은 우리 그렇게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풍습이 결혼이나 장례나 이런 중요한 풍습들이 그야말로 관혼상제 중에서 물론 아직도 제사는 많은 분들이 지낸다고는 하지만은 그건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고 다른 예절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공통된 예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념이야 뭐 사실 별로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이념이 하도 다르니까 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도동강이 났고 그 반쪽이 난 나라에서도 사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최근에도 선거를 하고 그랬지만은 선거 같은 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다양한 이념, 정말로 다양한 가치관, 정말로 다양한 세계관, 정말로 다양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념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은 오히려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죠.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민 국가들보다도, 그렇죠? 뭐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이민 국가들, 이민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보다 우리의 종교는 훨씬 다양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대략적인 통계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 중에 한 25%가 개신교라 그러고요. 또 20에서 25%가 불교라 그러고, 뭐 카톨릭, 천주교가 한 뭐 9%에서 10%라 그러고 이제 등등등등 내려갑니다. 근데 우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 개신교와, 그렇죠?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데가 이제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를 40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다 카톨릭이죠. 그렇지만 그 외의 나라들을 보면요. 일본 개신교,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 다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중국에 글쎄요, 뭐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2% 된다 그러는데 뭐 중국의 통계니까 전혀 믿을 바가 못 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진짜 기독교 신자이고 카톨릭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극소수인 게 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25%가 개신교입니다. 10%가 카톨릭이고 25%가 이제 불교고. 반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는 종교가 뭐냐면은 신도하고 불교가 섞인 겁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를 한번 따져보세요. 아시아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입니다. 스리랑카, 태국, 또 뭐가 있죠? 이런 데는 다 불교입니다. 인도 힌두교, 파키스탄 이슬람, 중동 다 이슬람. 유럽으로 건너가면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카톨릭, 영국 성공회, 독일은 카톨릭 반, 개신교 반, 북구는 전부 다 루터교. 그렇죠? 그리고 대륙을 건너가면은 남미는 다 카톨릭. 미국은 개신교가 한 50%고요. 카톨릭이 한 15%? 그리고 나머지 종교들도 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종교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종교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와 그 나라의 민족 국가 이런 것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보통 뭐 민족, 핏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참 조사를 해봤더니 1985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성씨가, 전통적인 성씨가 있었는데 그 성씨가 한 275개 성씨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에도 찾아보면요. 그 중에 136개 성씨, 과반입니다. 반이 넘는 성씨들이 자기네 조상이, 일대조 조상이 외국에서 온 귀화 외국인이라고 그럽니다. 뭐 중국에서 왔고, 뭐 진나라 때 왔고, 은나라 때 왔고, 뭐 당나라 때 왔고, 그렇죠?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찾아보니까 2015년 이후로는요. 2015년에 우리나라 성씨가 5,582개랍니다. 지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뭐 구글 이런 거 찾아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그 성씨가 한 5,800개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06년부터 다문화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 한국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왔으면은 파키스탄에서 온 무함마드 씨라 그러면 성을 무함마드, 본적을 어디로 적습니까? 이슬라마바드.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걸 다 한글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5천 개가 넘는 성씨 중에서 4천 개 이상의 성씨는 아예 한자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거를 쭉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 호칭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언어, 종교, 이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핏줄, 그렇죠? 이런 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찾아보고 따져봤더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충격을 받고 미국에 건너가서 충격을 받고 야, 한국 사람이 뭘까? 한국 사람의 엑기스를 찾겠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렇게 나서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그런 걸 했고 뭐 가서 가리키는 것도 한국 사람의 그 DNA를 찾으려고 한국적인 거 이런 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학술회에 가갖고 왜 한국 사람들은 왜 한국어에는 영어의 코리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느냐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내리게 된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찾던 한국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해 줄 수 있는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DNA 그런 거 없다였습니다. 찾을 수 없다. 너무나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 대신에 사실은 그러면은 제가 정치학자로서 정치 사상을 공부한 사람,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어떡하지? 제가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질문이 잘못됐다. 한국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 수 있는 그 엑기스, 그 DNA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냐면은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요? 왜 한국 사람은 유난히 이념적으로 이렇게 다른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어쩜 이렇게 다양한가? 왜 한국에서는 풍습이 이렇게 흐트러졌을까? 없어졌을까? 전통적이란 풍습이 없어지고 한국적이란 풍습조차도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 다양해졌을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한국 사람의 다양성을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된 이유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길이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다양해졌을까? 즉 조선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선조라는 나라가 500년 가면서 500년 동안 그 전에 있었던 불교 국가를 유교 국가로 바꾸면서 철저하게 삼강오륜, 그 관원상제, 사서삼경 하여튼 해갖고 쭉 모든 철학이나 이념이나 예법이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조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조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은 사실은 조선 사람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조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가를 들여다봐야지 그것이 한국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고 동시에 한국 사람이 진정 누구인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저의 질문을 바꾸고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한국 사람의 탄생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조선 사람이 제가 있었다고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조선 사람에서 한국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 이 과정이 지금 한국 사람의 탄생 과정, 한국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왜 조선 사람이 없어지게 됐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국 사람이 태어나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이 없어지면서 사실 없어지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1910년 8월 22일 날 멸망을 합니다. 소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조선이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 사람들은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조선이 국권을 상실했을 때쯤 되면 1910년이 됐을 때쯤 되면은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미 조선을 거부했습니다. 이 참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즉 나라를 뺏긴 거는 굉장히 슬펐죠. 국권을 상실한 거는 슬펐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조선이 갖고 있었던 유교 체제, 조선이 만들었던 나라, 그 나라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조선이란 500년이 된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도요, 조선을 위해서 멸망을 슬퍼하면서 자결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에서 배우는 민충종공, 그렇죠? 민영환, 아니면은 매천야라고 쓴 매천 황현, 이 정도 분들이고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실은 조선이 사라진 거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요. 즉, 왜 조선 사람들이 일찌감치부터 사실은 나라 뺏기기 전부터 조선을 거부했는가? 조선의 문명을 거부했는가? 그걸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 천주교가 17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승훈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북경에 있는 천주교당에 가서 거기에 가서 영세를 받고 옵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사에 있어서요,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선교사가 한 명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 옆에 나라에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옆에 나라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영세를 해달라고, 내가 이 새 종교의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경우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에서는 조선의 4대부 계층들이 찾아가서 영세를 받고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4대부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영세를 받은 이승훈, 그리고 그때 이승훈을 보낸 이벽, 뭐 권철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명문 4대부 집안들이었습니다. 근데 4대부라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4대부가 뭐냐면요, 유교의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는 목사님도 없고 신부님도 없죠. 그 대신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주가 누굽니까? 제주가 4대부입니다. 그러니까 4대부는 사실은 유교의 사제, 유교의 목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유교의 사제, 유교를 지키는 목사가 될 사람들이 자진해서 옆에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전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여 와서, 그것도 그 종교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전통 양식에 의해서 상례를 치르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위패, 신주를 다 없애고, 그러면서 정부가 박해를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지켜냅니다. 이게 지금 유교의 제주들인 신부들이고 목사들인 4대부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유교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것도 뭐 평민이나 천민이나 뭐 여성이나, 즉 유교 체제에 의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차별받던 계층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었던 계층조차도 일부러 옆에 나라에 찾아가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 온다는 것은 그만큼 유교가 이미 조선 사회에서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맥락에서 18세기, 19세기 근세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학이 1860년에 일어났다. 개화파가 1880년대부터 개화파가 본격적으로 생겨서 일본을 배우려고 했었다. 아니면은 개신교가 1884년, 5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데 급속하게 퍼진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선이 아니구나. 조선의 유교 체제가 아닌 다른 걸 갖고 우리가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퍼졌다라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어떻게 나라를 뺏겼는데 나라를 뺏긴 것을 슬퍼하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뺏긴 건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요. 근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요. 1919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한 지 꼭 9년 만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날도, 그렇죠? 날이 뭐냐면 고종의 인산입니다. 조선의 황제였던, 조선의 왕이었고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이용해서 국권회복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세운동이면은 3.1운동이 뭐냐면 국권회복,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라는 운동입니다. 거국적인, 정말 당시로서는 일제가 상상도 못했던, 정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그 조직을 다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권회복운동이라면은 지금 빼앗긴 나라가, 9년 전에 빼앗긴 나라가 조선입니다. 뭐 대한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한제국이 됐든 조선이 됐든. 그런데 3.1운동을 하면서, 3.1운동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만세, 국권, 빼앗긴 나라 되찾자고 하면서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조선을 다시 세우자.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마지막 황제 순종을 다시 옹립해갖고 조선을, 아니면 대한제국을 다시 만들자. 아니면은 그때 마지막 황태자 이흔, 영친왕 이흔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영친왕을 모셔와갖고 다시 옥좌에 앉혀서 다시 그러면 조선을 세우자, 대한제국을 세우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운동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없어진 조선에, 사라진 대한제국의 임시정부다고 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500년 된 나라가 망한 지 9년밖에 안 됐고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태자가 다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조선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조선을 다시 세우자, 그 왕실을 다시 모셔오자 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선이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라를 뺏겼고 국권을 뺏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전통, 유교도 거부를 한 겁니다. 나라 뺏기고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국권도 없어졌고 그 나라를 지탱하던 전통조차도 문명조차도 거부를 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식이 그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나라를 뺏겼는데 언젠가 국권을 회복할 것이다. 나라를 되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조선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는 되찾는데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당연히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언젠가는 국권을 회복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나라를 세울 것인가? 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새 이념, 새 체제, 조선을 대체할 언젠가는 되찾을 그 해방, 광복, 독립의 날이 오면은 세울 새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이념과 무슨 철학과 무슨 종교와 어떤 체제를, 어떤 가치관을, 어떤 세계관을 품어야 될 나라인지를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일본으로 가서 도쿄로 가고 오사카로 가고 뭐 교토로 가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근대화를 했을까? 일본의 근대 국가 메이지 유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북경, 남경, 중경, 상해로 다니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근대 국가를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무슨 이념을 갖고 하는 것인가 배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서 기독교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소련이라는 게 생기니까 나중에 소련으로 넘어가서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뭐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로 가면서 소비에트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공산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개종해보고 새 이념 받아들이고 조직해보고 신문 만들어보고 군사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온갖 조직을 해보면서 아 언젠가 국권을 되찾으면은 그때 가서 나는 이런 나라를 세워야지 이런 이념과 이런 종교와 이런 체제를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선조 500년 동안 바깥으로 조선 사람이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서양 사람들이 19세기에 와서 조선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자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Hermit Kingdom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가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없었죠. 조선시대에 누가 나갔습니까? 뭐 연행사로 중국에 가끔 가는 사신 몇 명하고 일본의 통신사로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잠깐 갔다 오는 사람 말고는 사실 외국에 나간 조선 사람은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나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조선 사람들이 바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은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닫혀 있었던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 이념, 새 체제, 새 제도를 종교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즉 전 세계 175개국에 지금 72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동포청인가로 이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화상, 한상회의 같은 게 있고 외국에서 그 우리 교민들 사이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가서 새 이념, 새 제도, 새 종교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했던 거죠. 그러다가 1945년이 드디어 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지만 해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새 나라를 난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동안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조직해왔던 분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해방 정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갖고 야 미국식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돼. 아니다. 소련식 소비에트국을 만들어야 돼. 아니다. 뭐 일본식 뭐다. 아니다. 중국식 뭐다 하면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됩니까?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까? 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강대국들을, 세계 최강대국들을 등에 업고서 거기서 배워갖고 거기와 끈끈한 인적관계, 조직 모든 것을 형성하는 분들이 와서 이 나라, 이런 식의 나라를 만들자고 하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타협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반쪽이 나는 거고, 그래서 분단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남한 속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세계관, 종교, 이념 이런 거를 가졌던 분들이 와서 만들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념적으로, 가치관에 있어서, 풍습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분열이 되어 있는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 한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성을 다양성으로 따지면 정말 한없이 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 다양성을 5개 종류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묶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많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그 한국 사람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에,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이 5가지 종류의 한국 사람이면 대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우리 근현대사에서 겪게 되는, 볼 수 있게 되는 한국 사람의 모든 유형을 거의 망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눴는데,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친중 위정척사파, 두 번째가 친일 개화파, 세 번째가 친미 기독교파, 네 번째가 친소 공산주의파, 그리고 5번째가 인종주의 또는 인종적 민족주의파,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친중의정척사파는 어떤 계기로 형성이 돼서 무슨 이념을 누가 어떻게 들여와서 그게 형성이 됐을까? 친일 개화파는 누가 어떤 계기로 해서 일본을 배우게 돼서 어떤 부분이 좋아서 그걸 가져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5가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친중의정척사파요,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제가 아까 종교 말씀 드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요. 개신교 25%, 불교 25%, 천주교 10% 이런 식으로 쭉. 그런데 그 중에 72%는 또 제사를 지낸답니다. 개신교도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중충적이고 복잡다기한 다층적인 종교 체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제사를 또 지내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역시 그래도 삼강오륜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뭔가 어른을 존중해야 되고, 존댓말을 잘해야 되는 거고, 선후배 관계가 확실해야 되고, 서열이 확실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저 인간이 덜 됐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를 많이 알아야 유식한 사람이다. 한문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삼경, 논어맹자, 중용, 대학, 그게 한국 책입니까? 중국 책입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 사실 중국 책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공자와 논어, 맹자, 이게 중국 거? 삼국지가 중국 건가?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이, 조조가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사실 구분 안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중국의 문명, 유교 문명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거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제사도 지내고 향교도 있고, 그렇죠? 서원도 있고, 가족법 개정할 때마다 유림에서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유교, 친중의정 척사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존댓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친일개화파입니다. 친일개화파는 뭐냐면은 1880년대부터 우연치 않게,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을 건너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죠. 아시죠? 윤치호. 그러면 이분들은요,
1880년대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이 변하고 있는 모습,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 사람 중에서 최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여태까지 우리는 모든 문명은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명의 중심은 다 중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문명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이 문명이네. 이 문명 개화네. 그리고 그 일본이 따르고자 하는 그 서양, 서구의 그 문명이 진짜 문명이고 중국 문명은 그거에 보면 비하면 야만이네. 봉건이네. 전근대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끊어야 되고 빨리 문명 개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일본의 문명, 서양의 문명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세계관의 대전환이죠. 조선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야만이고 늘 중국이 문명이고 일본이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젠 거꾸로 일본이 문명이고 중국이 야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저는 친일 개화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일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의 무슨 노벨상을 일본 과학자들이 타거나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한국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친일 개화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미 기독교파입니다. 1884년, 5년부터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화, 연희, 배제, 숭실 이러한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이런 병원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동대문 병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조선 사람들의 중에서 교육 못 받던 여성들, 천민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을 다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아무런 치료 못 받고 내버려졌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근대 병원들을 세워서 치료해 주기 시작하면서 그 기독교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만 보더라도 아마 개신교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한국의 근세사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아마 미국 이후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외국에 제일 많이 파견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친소 공산주의파죠.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련이라는 게 뭐냐? 소련을 뒷받침하는 마크시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이념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일본이 제국주의고 일본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이념만큼 안성맞춤인 이념이 조선 사람한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의 서구, 일본 모두 다 조선의 독립 이런 거 다 내치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련만 코민테른이라는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조선 사람한테 이동희 선생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독립 자금 같은 걸 대주면서 자금을 대주고 조직을 만들어주고 이념을 대주고 그러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다른 많은 제3세계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으로 공산주의로 막시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도 소비에트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결국 나라가 분단이 되고 북한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왜곡이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친소 공산주의파 몰라갖고는 절대라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좌파,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적인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보면 한 50대 50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이념적 뿌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갖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을 몰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 인종적 민족주의입니다.
이거는 1908년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처음 내면서 들어온 겁니다. 즉 뭐냐면은 한 나라의 역사는 그 역사의 주인이 되는 종족을 찾아서 그 종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적어야 되니 적는 게 역사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용이 없는 역사다. 이렇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종적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 강하게 뿌리내리게 된 계기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사실 나라 뺏기고 전통을 거부했었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념 달라지고 종교 달라지고 언어 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피다, 민족이다, 인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와갖고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이 민족주의, 인종주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이념이나 가치관, 경제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누고 있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한결에 이런 것을 유난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종적 민족주의는 지금 한국 사람을 규정하는 가장 강한 담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한국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조선 사람, 그 조선 사람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려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조선 사람이 만들어졌고 왜 고려에서 조선 사람을 만들려고 했을까? 왜 조선 사람이 만들어져야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해보는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